저는 기다리는 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다가 떨어질 때 사야지 하면은 그날로 헬입니다. 하다가 못 삽니다. 가장 큰 변수는 정부 정책이죠. 추가 대책이 뭐가 나오느냐. 대출 규제가 나왔고 집값이 다시 또 급등이 되면 대출 규제를 더 쫄 수도 있겠죠. 6억이 아니라 뭐 3억으로 줄일 수도 있는데 당장 그렇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상황을 좀 모니터링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과열이 되면 조정대상 지역 지정할 수도 있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할 수도 있고 이런 규제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정해졌다. 첫 대책이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시장이 긴가민가 했잖아요. 도저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방향성과 색깔을 뭘까에 대해서 세금 규제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규제를 안 하고 진짜 공급만으로 푸나? 라고 생각했는데 첫 대책이 나오면서 방향성은 명확해졌습니다. 세금 규제를 자제한다는 거지 수요 억제 정책은 하는구나. 역시 역대 정부하고 비슷하구나. 그렇다면 하반기도 이제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 집값이 다시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면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하고 대출 규제 더 강화하고 토지거래구역 지정하고 그런 대책이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공급 대책이 그저 그런 대책이 나오게 되면 붕대 감아놨는데 피가 더 솟구치는 거고요. 생각보다 괜찮아. 공급 대책이 내용이 알참.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 뭔가 다르네. 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면 상처가 아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급 대책이 될 것 같고요. 기준금리도 한두 번 내린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생기게 되면 또 한 번의 요동을 칠 수 있죠.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이 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변수를 가정하고 예측을 하고 전략을 짤 수는 없겠죠. 미국이 부도난데 중국이 국가 부도난데 이걸 예측해버리고 가정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현재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미국도 지금 파월 의장 자르고 싶어서 트럼프가 벼르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는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갑자기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지도 않는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건 2025년 하반기의 변수는 결국에는 부동산 정책이고요. 그 정책은 시장이 안정되어 있으면 정책은 당분간 안 나올 것 같고요.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움직이고 확산이 된다. 풍선 효과가 생기고 경기 인천으로 퍼진다라고 하면 경기 인천 지역들도 더 강하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다든지 토지 거래가 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주목해야 될 키워드는 양극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극화 문제가 결국엔 서울 집값을 급등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의 양극화, 또 여러 가지 양극화들 있잖아요. 소득의 양극화, 또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 초양극화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수요가 두텁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준신축이든 구축이든 다 올라갑니다. 근데 지방은 신축과 구축 아파트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왜? 상위 20% 소득을 가진 분들은 신축 아파트 사는데 나머지 분들은 재건축 재개발도 관심도 없고 한 1억씩 합니다. 그러면 5억과 1억이 공존하는데 서울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가요? 저는 서울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수요 과잉이니까. 왜? 땅값은 똑같다라고 본다면 콘크리트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40년의 감가 수정이니까 40년 된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더 올라갑니다. 왜? 재건축 재개발 기대감가. 참 역설적이긴 한데 이걸 막을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방 활성화 정책을 펼지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지 신축 아파트만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이 문화를 우리나라가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지은 아파트들은 사실 좀 수준도 떨어지고 품질이 안 좋고 했는데 2000년 이후에 이제 브랜드 아파트들이 등장하잖아요. 레미안, 프로지오,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더샤업 뭐 이런 아파트도 잘 짓습니다. 30년이 지나서 재건축 허용 연한이 된다고 하는데 50년, 60년 돼도 수리만 하면 괜찮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미팅을 할 때 물어봤습니다. 일본은 그 노후주택들 어떻게 하냐. 한국은 30년 지나면 이제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50년이 돼도 건물에 문제가 없으면 수선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진짜 붕괴 위험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멸실하고 새로 짓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수리해서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일본 가보면 오래된 건물이 많은데 위험하거나 지저분하진 않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 일본은 왜 이렇게 새 건물이 없어?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상한 거 아닐까요? 일본은 백화점도 그렇게 막 새 건물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다 새 거여야 돼. 10년만 지나면 신축 아니래. 콘크리트 건물이
서울이 10년 지나도 원래 신축인데 우리는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재건축 재개발해야 되고 신도시 지어야 되고 신도시 지어서 10년 지나니까 구축이라고 헛소리 삑삑하고 그러니까 이 문화도 이제는 좀 우리도 좀 바뀔 때가 됐다. 이런 게 하나씩 바뀌어줘야 대한민국이 신축 아파트만 너무 선호하지 않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 쉽지 않습니다만 격차는 줄이는 노력은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된다. 무조건 신축 아파트 서울에 있는 좋은 아파트만 사려고 하는 욕망 이거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게 사실은 상대적인 비교거든요. 우리는 자꾸 남하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 친할수록 그렇습니다. 친한 친구가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매덕 벌었다 그러면 기분 안 좋습니다. 괜지 유명 연예인이 돈 벌었다 상관없잖아요. 유재승 씨가 강남에 집 샀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내 친구, 내 형제, 내 지인이 사면은 엄청난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남의 기준을 만들고 우리 가족이 내가 필요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옳은 거지. 자꾸 남을 보고 인스타그램 좀 보지 마세요.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인스타그램 보면 막 호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잖아요. 그거 어쩌다 한번 간 거지. 그러니까 자신만의 기준을 좀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숨고르기 하고 있고요.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신고가 나온 것들은 적어도 몇 달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켜보고요. 단기간에 급매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면 실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들은 올라가 호가가 좀 내려올 수는 있겠죠. 이걸 가격 하락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주택자들이 생각하는 폭락 수준의 하락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추석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분간은 상황에 따라서 풍선 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6.27 대책 발표되니까 벌써부터 광교 신도시에서는 집주인들이 일부 매물을 호가를 올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대출 비율 영향이 없거든. 다 6억 이하고 6억 대출 받으면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은 오히려 나쁠 게 없다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지역별 온도 차이가 있죠. 부산도 마찬가지죠. 커뮤니티 같은 단톡방이나 카페 같은 데서는 서울 수도권 이렇게 규제하고 지방은 규제 안 하면 투자 수요들이 상황에 따라서 서울이 당분간 답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투자 수요들이 자본이 부산으로 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끊임없이 눈치를 보면서 솟아나는 구멍을 찾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6.27 대책 한 번만으로 이제 잡았어,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게 안사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상황에 맞는 필요한 집을 사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 후배 중에 아파트를 하나 사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미래를 모르니까 막 고민이 엄청 많았습니다. 몇 년을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고 그냥 돈 있으면 맞춰서 사. 그냥 인프라 좋은데 라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잘 샀다고. 안 샀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대출 문제도 나오고. 알고 있겠습니까? 필요하고 자금이 되면 하는 겁니다. 떨어질 때 기다려라. 저도 옛날에 이제 그런 전략도 많이 써봤는데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떨어질 때 집 사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러면 감이 언제 떨어질까요? 모릅니다. 디스크 걸립니다. 그러면 감이 떨어져요? 내가 받아먹을 수 있을까요? 아마 지나가다가 운 좋은 놈이 받아먹습니다. 원래 운이 부동산 투자도 원래 운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100% 정확한 예측은 할 수가 없다. 어떤 전문가들은 뭐 떨어지는 구간에 거래량이 뭐 늘어날 때 그때 들어가는데 그게 그래 언제나 그건 뭐 너무나 피상적입니다.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더 떨어질 것 같죠. 떨어질 때는요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못 삽니다. 그러다가 반등하면 반등한다고 못 삽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고민하고 타이밍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기준에서 내가 필요하고 자금이 되면 사는데 이왕이면 좀 더 따져볼 필요는 있겠죠. 강남 상구 영상구 마포 성동이 최근에 신고가 나오고 정보점 뿔고 지나치게 급등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능력이 되면 사시고 능력이 안 되면 서대문이나 수묵고 가셔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돈 아주 많은 사람 아니면 강남에 접근하기도 어려우니까 나중에 꿈이 될 수는 있겠으나 자기한테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게 옳다. 떨어질 때는 절대 못 삽니다. 제일 위험한 선택이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하나를 팝니다. 현금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떨어질 때 사야지 하면은 그날로 헬입니다. 그런 사람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실시간으로 팔고 갈아타야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기다린다? 와, 그거는요 다주택자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 채 더 산다? 저는 말립니다. 왜? 집값 올라가게 되면 세 채 가지고 있는 것도 올라가니까 좋은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네 채 되는 것보다 세 채 있는 게 리스크 관리는 되니까, 지금 어차피 오버슈팅이 되고 버블도 좀 생겼고 비정상 급등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반기나 2026년에 집값이 떨어집니다. 뭐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든 중국에서 문제가 생기든 금리가 다시 또 미친듯이 올라가든 멘탈이 나가서 금배가 막 던져집니다. 가격이 고점 대비 30% 떨어집니다. 그러면 3주택 이상 되는 분이 돈이 있어, 나는 사업이 잘 돼, 전문직이야, 그러면 4주택 가도 되죠. 왜? 규제도 풀리고 집값도 떨어지고 정부도 집 사라고 하면 주택수 늘려도 되는데, 떨어질 때는 그런 분들이 사는 거죠. 실제로 집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떨어질 때 산다고 하면 사기 진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인데 팔았습니다. 25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집값이 떨어집니다. 18억 됐습니다.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20억에 팔아서 25억 갔다가 18억 가면 사야 되잖아요. 25억에서 18억으로 7억이나 떨어지면 급락이거든요. 급락할 때 산다고요? 아마 마음은 15억 갈 것 같거든요. 그럼 또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18억 갔다가 다시 20억, 21억 올라갑니다. 하다가 못 삽니다. 그러니까 집은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사야 되고, 이왕이면 서울에서 신고가 나온 지역 아닌 지역들도 있거든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뭐 신도시 위주로, 원도심보다는 신도시 위주로, 분당 1기 신도시 괜찮고요. 재건축도 진행하고 있고, 광교, 동탄, 금단 신도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기 신도시도 앞으로 나오고, 홍도도 신도시죠. 청라 뭐 이런 지역들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신규 택지 위주로 경기, 인천은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서울은 뭐 아직은 수요가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제 조건은 단 절대 연끌은 하면 안 돼요. 무리한 대출 받으면 큰일 납니다. 왜? 항상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이 생깁니다. 2020년, 2021년 막 연끌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신혼부부들이 연끌을 하는데, 혼인신고 안 하고 담보대출 받고 세입자 전세계약 맺고 서로 자기들끼리 전세대출 받고 신용대출 받고 부모님 지원 받아서 자기 자본 1억 2억으로 10억 12억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하반기 금리가 미친듯이 올라갔죠. 2013년 초에 급매물이 막 나옵니다. 누가 받았습니까? 그런 분들입니다. 무리한 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무리한 대출을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요, 일단 10억이 8억으로 떨어지잖아요. 투자 원금 다 날려서 자본금이 없어졌어. 거기에 대출 이자는 2배가 됩니다. 사람 미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1년 정도 대출 이자 2배 정도 내는 거 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다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다서 던지고 나면 집값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또 미치죠. 그러니까 무리한 대출은 결국 금매를 파는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무리한 대출은 하지 마시고, 대출 금리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그렇게 세워야겠죠. 내가 자본 계획을 엑셀을 딱 계산하면 여기서 2배 올라가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3년은 버텨야 됩니다. 지금 계산보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2배, 아니면 이자 상환 부담이 2배가 늘어났을 때 내가 이자 내고 짜증나더라도 내고 버틸 수 있다면 그건 리스크 관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평가라고 한다면 압구정이나 경남 쪽은 천장이 없는 리딩하는 지역인데, 우리가 그들 지역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키가 높아졌잖아요. 핵심 지역들 한강벨트 가격이 먼저 치고 올라갔고, 나머지는 아직 못 따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안 오른 아파트 지역, 그러니까 2021년이 주로 신고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 가격 확인하시고, 전고점 대비 80%, 70%, 70%는 쉽지도 않은데 찾아보면 송도 이런 데는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고점보다 90% 이하 지역들이 있으면 저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서울에서도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모도강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가격에는 현재 가치가 반영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본에 맞춰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인구 감소 시대도 이제 좀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서울은 워낙 밀집 지역이고 신규 택지가 없기 때문에 어디를 사도 어지간하면 올라가는데, 지방은 더 심하고요. 경기, 인천 또 이제 서서히 영향권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 역세권에 학원가에 학교에 공원에 편의시설 좋은 그런 지역들 위주
위주, 이제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올라가는 시대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제 신도시 말씀드렸죠. 1기 신도시는 아파트만 노후화됐지 인프라는 좋은데 10년, 15년이 걸리더라도 또 재건축 추진을 할 거니까 또 호재 기대감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2기 신도시는 그래도 가성비 괜찮고 3기 신도시는 정말 좋겠죠. 신축이 인프라 좋은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 당첨되신 분들은 계약 해지하지 말고 반드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방은 이제 좀 고민거리인데 일단 지방이라고 해서 영원히 죽지는 않습니다. 수도권과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수도권은 규제가 더 들어가죠. 풍선 효과가 생겨서 올라가면 규제 더 할 거잖아요. 수도권 전체가 다시 또 규제 지역으로 묶일 수도 있고 토지거래가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는데 모든 방법이 안 나오면 투자 수요들이 또 지방으로 눈이 돌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 번 더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고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인구 감소라든지 자본 유출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만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지 갑자기 또 이렇게 나빠지질 않습니다. 나빠지더라도 서서히 나빠지는데 그 사이에 집값은 한번 반등할 수도 있고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고 금매를 막 던지지는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분들이라면 또 내 집만에 한도 좋고 부산이 좀 가격에서 그렇지 어떻게 갑자기 소멸이 됩니까? 그리고 그 전에 뭔가 또 대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오버슈팅이 되고 비정상 급등한 지역들은 일단 자금력이 많은 분들 아니라면 한숨 돌리자. 근데 그런 분들 있죠. 내가 전문직이고 돈이 많아. 우리 아버지가 강남에 건물이 몇 개 있어. 현금이 한 1,000억대. 이런 분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강남에 좋은 거 압구정을 사시든 반포에 사시든 대치동에 사시든 전부 하나 가지고 있으면 10년 후에는 훨씬 더 올라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지역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금력이 부족한데 허리끈 졸라매고 대출 정부 규제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받고 뭐 머리를 짜내서 우리는 다 이렇게 집 사잖아요. 어떻게 넉넉하게 집을 삽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비정상 과열 급등 지역들을 좀 피해서 아니 고점 대비 가격이 약간 저평가된 곳들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월세 시대는 정해졌죠. 월세 시대가 정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상했죠. 전세가 한국에만 있는 제도이고 월세가 일반화된 임대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월세 시대로 가는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비아파트는 전세 사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월세를 가거나 빌라 같은 경우도 요즘 최근에 사는 분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해서 사는 분들도 있고 모아타운 같은 재개발 구역도 있어서 빌라 거래는 좀 늘어나고 있는데 비아파트 시장은 아직까지 전세가 물론 떨어지지 않습니다. 좀 올라가긴 하는데 많이 올라가는 상황은 아닌데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전세 월세가 모두 강세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월세 시대는 가는데 전세 가격도 강세라는. 근데 대출 규제가 나온다든지 전세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세가 2억이 올랐는데 집주인이 2억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잘 안 나와. 그럼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안 올릴까요? 반전세로 갑니다. 그럼 2억을 올려야 되는데 5천만 원만 올리고 나머지 1억 5천에 대해서는 월 50만 원 내라.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죠. 그래서 완전한 월세보다도 저는 반전세가 당분간은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임대비 부담은 늘어난다. 왜?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 수요도 더 늘어나고 전세 매물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을 본다면 결국 전세 가격 올라가고 전세 가격 올라가면 월세 가격도 올라가는데 장기적으로 흐름을 본다면 이제 월세 시대로 제가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민들은 어떠냐? 힘듭니다. 전세가 훨씬 낫습니다. 우리나라 임대료가 저렴한 이유 전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매 가격 대비 50%고요. 우리나라 월세는 전세 가격과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월세가 그나마 선진국에 비해서 저렴했는데 이제 월세 시대로 가게 되면 매매 가격과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비싸잖아요. 중간이 없기 때문에 살래? 월세 갈래? 매매 가격에 월세 비중이 정해지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소형 아파트 들어가려면 임대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많아야 뭐 100만 원, 150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싱가포르는 우리 2배 넘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시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전세 저는 지켜야 된다고. 물론 월세 비중도 늘어나겠으나 전세가 소멸되는 것을 막아줘야 우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세입자들의 부담은 줄일 수가 있어서 저는 전세를 지키기 위한 노력 결국에는 전세 사기 예방 정부도 좀 노력 좀 합시다. 계속 뭐 이상한 대책들만 나오지 말고 정치적인 법안들 알아서 하시고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한 거는 전세 사기 예방 처벌 강화 사기꾼들 좀 강하게 처벌하시고요. 예방 대책들 나올 수 있잖아요. 계약서 쓰면 복잡하잖아요. 사회 초년생들한테 뭐 서류 떼가지고 확인하라고 하지 말고
말고 계약서 쓰고 국가 시스템에 스캔 떠서 업로드하면 국가 시스템에서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 뭐 이런 거 다 확인해가지고 판정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케이 딱 뜨면 자동으로 허브에 보증보험 가입, 이중으로 안전장치 마련돼. 그거는 전세금 대일 염려 많이 줄어들겠죠. 한번 검증을 해주니까. 이런 자동 시스템 못할 건 뭐 있습니까? 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 관계자들 또 정치인들 민생을 위해서 말만 민생 외치지 말고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한다면 이게 다 국민들 신뢰 얻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집값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하시고 말만 민생이라고 하지 말고 선거철만 민생하지 말고 이런 거 하나하나 하고 나면 신뢰도 없고, 그러고 나서 뒤에서 뭐 정치 투쟁을 하든 정치 법안 처리하든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민생이 우선입니다. 어느덧 마무리 시간입니다.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나만 생각하자. 아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내 자신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조급해집니다. 초조하고 조급해지면 서두르다가 판단을 흐리게 됩니다. 엉뚱한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내 자신만 바라보자. 현실적인 답을 좀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운도 따라야 됩니다. 인생은 운칠기삼입니다. 부동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이 따라줘야 되는데 운이 언제 오죠? 모릅니다. 내일 올 수도 있고요. 운을 잡으려면 적어도 트라이는 해야 운이 있지. 가만히 앉아서 운이 언제 오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고 운을 기다려야죠.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하고 운이 언제 올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그 운이 올 때까지 버티고 견뎌야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티고 견디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동산 투자가 10년 보면 주식보다 승률이 높냐면 주식은 버티기 힘들거든요. 2배 오르면 다 팝니다. 테슬라 10년 전에 살 걸, 테슬라 10년 전에 사실 분은 2배 올랐을 때 다 팝니다. 못 가져갑니다. 근데 부동산 전세를 주니까 팔지도 못하게, 갑자기 규제가 나오니까 안 팔리고 하다가 10년 지났는데 집값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100% 예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운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견디고 버티자. 견디고 버티려면 리스크 관리가 돼야 되겠죠. 절대 무리하지 말고 필요해서 자금이 된다면 내 집 마련하고 버틴다면 충분한 성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절대 수요, 인구가 뒷받침이 좀 되는 거는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왕 투자한다면 인구가 좀 뒷받침되는 지역들은 장기적으로, 단타는 투기입니다. 내 가족이 잘 살면서 오랫동안 견딘다면, 그리고 또 여유 자금이 있으면 상황을 보고 한 채 더 살 수는 있겠죠. 그래서 2주택까지는 욕심 좀 내봐도 괜찮겠다. 왜? 아니 사는 집은 있어야 되는데 한 채 더 샀다가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내 노후 때 팔고 상가를 살 수도 있고 자녀들 도와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목표는 일단 내 집 마련부터 해야 되겠고, 그 다음 목표는 2주택까지는 한번 욕심을 좀 내봐도 재테크 측면에서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